혹시 남들 다 하는 노후 준비,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약수터에서 마주치던 건강하던 이 부장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평생 모은 3억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7%는 순자산이 3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나는, 그리고 지금 한창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냉정한 자산 지도에서 도대체 몇 번째 칸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과 그 해답을 담은 인생 답안지를 공개합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남광시장 모퉁이에 희미한 불이 켜졌다. 박만덕 사장의 40년 단골 자리, 만덕상회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좌판에 싱싱한 대추와 물을 진열하며 허리를 두드렸다. 68, 이마에 펜주름만큼이나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아이고, 박 사장. 오늘도 천하장사네. 절친한 친구이자 시장경비원으로 퇴직한 최기남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가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받아 든 만덕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그럼 내 나이에 아직 이만큼 짱짱한 사람 있으면 아와보라 그래. 이래봬도 저축은행에 꼬박꼬박 모은 내 순자산이 3억이 넘어. 3억. 만덕은 숫자 3을 만들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의 3억은 일종의 훈장이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빚 하나 없이 쌓아 올린 성씨의 증표. 대한민국 가구의 57%가 넘지 못했다는 그 냉혹한 자산의 강을 그는 뗏목 하나로 건넌 셈이었다. 대단하지, 암. 우리 중에 자네가 제일 부자야. 근데 자네 요새 기침이 좀 잦은 것 같네. 병원은 가봤어? 귀남의 걱정 어린 말에 만덕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사내 자식이 그까짓 기침 좀 한다고 유난 떨기는. 평생 흙먼지 마시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훈장이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 민준이 알지? 그놈이 요새 아주 큰일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야.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만덕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 민준이야 워낙 똑똑하니까. 무슨 일인데? 무슨 스마트팜인가 뭔가 한다는데. 나는 잘 몰라. 아무튼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한번 터지면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하더군. 이제 내 아들도 사장님 소리 듣게 생겼어. 만덕은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였다. 그 모습에 귀남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실 뿐 더는 묻지 않았다. 만덕의 마른 기침 소리가 새벽 시장의 소음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것이 다가올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민준이 시장을 찾았다. 만덕은 좌판 최고의 과일들을 깎아 내밀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민준은 주변 상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다가 이내 아버지의 손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민준은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 초기 자본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래? 얼마나 더 필요한데? 만덕은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3억 정도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 그거 잠시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건 사업이에요. 순간 만덕의 세상이 멈췄다. 3억. 새벽잠을 설치고 한여름 땡볕과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몇 번이나 바꿔 끼며 모은 돈이었다.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치르고 남은 그의 인생 전부가 담긴 숫자였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의 시간이자 땀이자 피였다. 그게 내 사업에 전부 들어간다고? 네. 아버지, 절 믿으셔야 해요.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이젠 제발 좀 쉬세요. 아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평생 고생한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말에 만덕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싸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귀남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내 노후는 어쩌고 마음속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 만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을 꺼내 닳고 다른 표지를 몇 번이나 쓸어보았다. 아들의 성공과 자신의 노후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만난 귀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귀남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긴 연기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만덕아,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내 뼈를 갈아 만든 돈 아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건 아니야. 노인들한테 3억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야. 자식 사업 미천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목숨 줄이라고. 나도 알아. 아는데 민준이 그놈 눈빛을 보니까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평생 고생만 한 애비가 돼서 마지막 기회마저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만덕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귀남은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라. 부모 노후가 든든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부모가 쓰러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는 법이다. 귀남의 말은 비수처럼 만덕의 가슴에 박혔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안 되겠다. 이 돈은 못 주겠다. 이건 내 애미랑 약속한 내 마지막 보루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평생 그렇게 시장 바닥만 보고 사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 돈 쥐고 계시면 뭐가 달라져요?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만덕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가 그의 4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 했다. 자존심이 상했고 서러웠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결국 만덕은 아들에게 굴복했다.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자식의 미래를 막는 아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은행에서 보자. 다음 날 만덕은 평생 입던 작업복 대신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창구 앞에 앉아 통장과 도장을 꺼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이 그를 붙잡았지만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다. 아드님 계좌로 3억 원 전부 이체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원의 확인 질문에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는 미친 듯이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아들 민준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의사가 들어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폐암 3기,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잔소리만 여겼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으려 했던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 만덕은 희미한 정신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들아,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답안지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아들을 향한 한없는 연민이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3억이라는 돈은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다. 그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찢어버리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탰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며 곁을 지켰다. 만덕의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무섭게 줄어들었다.
평생 모은 3억은 반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돈보다 더 든든한 아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자산 지도 위에서 몇 번째 칸에 서 있습니까? 3억,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우리 노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박만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써 내려간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당신은 어떤 답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자산 단계별 은퇴 전략으로 그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산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이가 있었다. 30년 넘게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다 7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실 씨. 그의 하루는 동네 뒷산인 정발산 산책으로 시작된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280만 원은 호화롭진 않아도 아내와 둘이 소박한 행복을 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내 인생은 대박은 없어도 쪽박도 없는 밋밋한 모범 답안지 같은 삶이라며 웃곤 했다. 평생을 도면과 서류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노후 역시 계획된 예산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안정된 선과 같았다.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뿐인 딸, 지혜가 찾아온 어느 주말 오후였다. 반짝이는 눈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온 딸은 성수동에 공유 주방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며 야심찬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다. MZ세대를 겨냥한 아이템, 유명 셰프와의 협업, SNS 마케팅 전략까지 아버지가 보기에도 꽤 그럴싸했다. 문제는 마지막 장에 있었다. 아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딱 2억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이 아파트만 담보로 잡히면 청년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 평생 나라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제가 3년 안에 지금 연금의 2배를 매달 용돈으로 드릴게요. 제발 제 인생의 유일한 기회예요.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눈빛은 아버지가 평생 외면할 수 없었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여보, 우리 딸 똑똑하나요? 한번 믿어줍시다라며 거들었다. 성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청약 통장을 붓고 모델하우스를 수십 번 드나들며 벽지 한 장까지 함께 골랐던 두 사람의 역사 그 자체였다. 또한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이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성실은 딸을 조용히 불렀다. 그는 낡은 가계부와 보험 증서 뭉치를 꺼내놓았다. 지혜야, 이게 아빠와 엄마의 노후 계획서다. 한 달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요양원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한 돈까지 다 계산되어 있어. 이 집은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방패막이야. 미안하지만 이 방패를 너의 창업을 위해 내어줄 수는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미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원망과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안 된다는 거네요. 평생 그렇게 숫자만 보고 사시니 제 꿈의 가치는 안 보이시는군요. 알았어요. 아빠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대신 저도 더는 아빠한테 기대 안 할래요. 평생 그렇게 답답한 원칙 속에서 사세요. 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쾅,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고 성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자식의 앞길을 막는 옹고집 늙은이가 된 걸까?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이후 딸에게선 연락이 끊겼다. 딸과 사이가 멀었다는 사실은 그의 단단했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생채기를 남겼다. 2달 뒤 성실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딸과의 일로 속을 끓인 탓인지 이가 자주 쓰리곤 했다.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일기 판정이 내려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의사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한 건 천운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실비보험과 비상금 통장 덕분에 가게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잿빛 얼굴로 병실을 찾아온 딸은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속을 썩여서. 성실은 말없이 우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혜야, 만약 아빠가 그때 내 날대로 집을 담보로 잡혔다면 어땠을까? 대출금 이자 걱정에, 사업 걱정에 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이 병원비를 무슨 수로 감당했을까? 아빠가 지켜야 했던 건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어.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가족이 쓰러지지 않게 버텨줄 마지막 뿌리. 바로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다.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딸은 무리한 대출 대신 작은 정부 지원금과 자신의 저축으로 계획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온라인 디저트 샵을 열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아버지의 말처럼 단단한 뿌리 위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다. 오늘 김성실 씨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정발산에 오른다. 그의 곁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산을 오르는 딸이 있다. 그의 통장 잔고는 크게 불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잔고는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게 채워져 있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어쩌면 나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답안지에는 지금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월 300만 원 연금으로 자산 10억 부럽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노후라는 긴 여정 앞에서 혹시 모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생 땀 흘려 자식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나 싶었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나마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자산이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라는 파도의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절반의 시니어 가구는 순자산이 1억 8,7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 여기 평생 성실하게 일해 3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으신 박만덕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억 원은 그분의 자부심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폐암 3기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병마 앞에서 남은 돈은 이제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지탱해야 할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폐암 치료비가 1년에 평균 4,6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암 환자에게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최신항암제나 간병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한 해에 45조 원을 훌쩍 넘어 이제 5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만덕 사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무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와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또 다른 분, 김성실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실 씨에게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김성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운해하는 딸을 보는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만 그는 자신의 노후 자산과 집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암 1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실비보험과 비상금 덕분에 2,7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해결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후 자산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막이라는 것을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모든 돈이 묶여 있으면 박만덕 사장님처럼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눈에 밟혀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결과가 부모와 자식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돈을 자녀에게 줌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노후행복설계센터를 찾아가 보십시오. 나라에서 무료로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산은 더 불리기 위해 애쓰는 버는 돈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지키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김성실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월 300만 원 연금으로 자산 10억 부럽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답니다. 크게 보면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형 일자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공공형 일자리는 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다른 노인분들을 돌보는 노노케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활동 등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죠. 두 번째는 노인역량활용 사업, 다른 말로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오신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성,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이나 안전,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돌봄 활동을 지원해 주시거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하죠.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지만 어떤 유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이라는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이나 기업 같은 외부 자원까지 활용해서 요즘 신노년층에게 딱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은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 민간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건 2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직접 손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예쁜 실버 카페 같은 매장을 운영하기도 해요. 농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지역 영농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운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아주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취업 알선형입니다. 이건 특정한 교육을 받으셨거나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추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켜드려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예요. 세 번째는 시니어 인턴십인데요. 이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기업이 어르신들을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랍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도 새로운 일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겠죠?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륜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8가지 종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또 만나요. 시간의 강물은 굽이쳐 흘러 어느새 황혼의 뜰에 다다랐지만 그대 발자취마다 깊어진 지혜는 이제 다시 피어날 새로운 씨앗이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나이가 들어서도 쓸모 있는 존재일까?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에 때론 눈물을 훔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축적된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주름살은 고통과 상처가 아닌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당신의 숭고한 훈장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수많은 정보 속에는 바로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는 생각에 갇혀 덩그러니 앉아 지난날의 추억만을 되뇌이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무기력함에 잠겨버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노노케어를 통해 또 다른 어르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며 때론 공동체 사업단을 꾸려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가게를 열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고령자 친화 기업에서 자신의 경륜을 마음껏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함께 새로운 도전이 주는 설렘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자신이 여전히 유의미한 존재임을 느끼는 그들의 삶은 매 순간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합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듦이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여전히 값진 자산임을 깨닫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행복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따뜻함이 전해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 지혜의 빛이 밝혀집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드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었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회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흘러간 시간의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눈부신 행복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밥 한 끼 먹고 나면 마음이 괜히 서늘해지는 느낌 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두 사람 먹은 값이 맞나? 계산서 보면서 한숨 섞인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해결되던 점심이 이제는 꿈 같은 얘기가 됐고, 외식 한번 나갔다 오면 5만 원, 7만 원이 사라지는 요즘. 이대로 계속 나가서 드셔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좀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마음 다독이시죠?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외식비 때문에 노후가 새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지가 돼서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돈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함께 확인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한 끼 밥값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춘천의 오래된 전통시장 입구. 한겨울 바람이 골목 끝까지 스며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와 군고구마 찌는 김이 어울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던 그곳. 70이 넘은 이만수 어르신은 늘 앉던 국수집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메뉴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1,000원, 2,000원이면 배불리 먹었는데 작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세월처럼 조금 떨렸습니다. 만수 어르신, 오늘도 잔치국수요? 단골 국수집 주인 이정이 반갑게 웃었지만 만수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 6,500원? 몇 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먹는 게 가장 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수 어르신의 손이 유독 떨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현금 봉투. 아침에 분명히 4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손에 잡힌 건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없어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의 아내 소녀사,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성격이 곱고 말투가 참 곰살맞은 분입니다. 다만 외식을 참 좋아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밥하기 싫네. 나가서 먹고 와요. 여보, 시장에 새로 생긴 손칼국수집 있대. 여보, 오늘은 밖에서 고등어구이 어때요? 소녀사가 말하는 나가서 먹자는 배달앱의 장바구니 담기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나가도 2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충분했겠지만 요즘은 부부 둘이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순식간에 5만 원에서 7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전체 물가는 약 16%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25%나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밥, 햄버거, 짜장면 같은 서민 메뉴는 30%에서 40%, 10% 가까이 올랐고요. 만수 어르신은 그 사실을 통장 잔고가 말라가는 걸 보며 몸으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어르신이 조심스레 말하면 소녀사는 늘 같은 말로 응수했습니다. 여보,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좀 잘 먹고 삽시다. 그거 아끼다가 어디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먹는 즐거움은 정말 중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현실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가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 보여서요. 순간 소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빠듯하긴, 우리는 잘 살아. 얘들아, 괜한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카드 명세서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소녀사가 기억도 못하는 외식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족발 48,000원, 브런치 39,000원, 순댓국 26,000원, 배달치킨 31,000원, 하루는 78,000원, 또 하루는 54,000원. 어머니,
이거 한 달이면 거의 80만 원이에요. 두 분 연금만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순간 소녀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수 어르신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걱정이 되어 찾아온 거였지만 소녀사는 그날 밤 말없이 거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꽂혀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내 소녀가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썼구나. 나 참 나이 먹어서 철도 없어지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은 가도 그리움은 남아. 소녀사는 그 노랫말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던 자신이 노년에 와서 짐처럼 느껴질까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만수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추운데. 소녀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애들이 걱정했다며? 그러게 내가 좀 줄였어야 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순간 아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것도 다 당신 덕분이었어. 당신이 만든 밥 먹고 당신이 챙긴 살림으로 우리 집 굴러왔지 않소. 근데 당신이 이제 좀 먹고 싶어서 먹은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앞으로 우리 같이 맞춰서 살면 두 뿐이지. 소녀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 참 나이 먹고 이렇게 민폐만.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폐는 무슨 민폐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내가 평생 사주고 싶었던 것들이었어.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 뒤에 두 사람을 향해 더 큰 현실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가 두고 간 두 번째 편지 속 내용이 이 부부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전날 밤 아들 부부가 두고 간 그 봉투. 경황이 없어 열어보지 못했는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스며드는 순간 소녀사는 천천히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냥 생활비 걱정만 하다 온 게 아니에요. 지난달 병원 검사 결과 아버지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소녀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이런 말 했었소? 만수 어르신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 빠질까봐 말 안 했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소녀사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어르신이 평소보다 숨이 차다거나 기침이 길게 이어질 때 대충 얼버무리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게 괜찮다고? 여기 써 있잖아. 관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소녀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제의 눈물과는 다른 더 깊고 먹먹한 슬픔이 가슴속에서 밀려올라 잠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소녀사는 평생 먹는 게 행복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오래오래 있어줘야지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사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노트를 들고 다녔습니다. 만두 칼로리 높음, 족발 기름 많음, 고등어구이 염분 조절. 미정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소녀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소녀사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영감님 밥 내가 좀 바꿔보려고요. 만수 어르신은 처음엔 못마땅했습니다. 평생 입맛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싱거운 밥을 먹자니 도무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놓인 건 싱겁게 간한 미역국과 기름 거의 없는 닭가슴살 볶음. 평생 먹던 음식과 너무 다른 탓에 만수 어르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하잖소.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풀만 먹어야 되는 거요? 소녀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노트 한 장을 어르신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적어준 영양사 설명이요. 당신이 요즘 먹던 음식들, 당신 혈관 막는 거라네요. 어르신은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다 그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자 소녀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지켜보고 싶다고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어린 시절. 만수 어르신 무릎에 앉아 웃고 있던 사진. 소녀사는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당신 옆에 있어야죠.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만수 어르신은 그제야 아내의 진심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소녀사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의 결말 같았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무서웠어. 소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숨 찰 때마다 당신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늘 든든히 버텨주던 남편이 그렇게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녀사는 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해주는 밥이 내 외식이요. 당신이 해주는 집밥이면 그게 가장 좋은 밥이요. 그 말에 소녀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행복해서, 안도해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탁 위에 놓인 싱거운 미역국이 그 순간 가장 따뜻한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국물은 조금 더 담백해졌고 반찬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대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가장 큰 고비가 다가오기 전에 잠시 들르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찍은 정밀검사 결과가 두 사람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서 나온 한마디, 심장 쪽에 생각보다 심각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녀사는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소녀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싸움이 그때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밖 하얀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소녀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많이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언제 큰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 섰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천천히 아내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런 일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 하지만 소녀사의 귀에는 남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먹이자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동안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서울만큼이나 흐릿하고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녀사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반찬, 달달한 간식들, 지난주에 사둔 배달음식 포장들, 소녀사는 하나하나 꺼내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뒤에서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도 돼. 당신 때문이 아니야. 소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나 당신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말은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아주 오래된 고백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사는 새벽마다 시장을 다녔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 안에는 달라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식탁에는 싱겁지만 정성스러운 집밥, 기름기 쏙 뺀 생선구이, 직접 만든 무염 김치가 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러면 나도 오래 행복하죠. 소녀사는 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함과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밤마다 혼자 안방 창문 앞에 서서 가슴을 만지며 숨을 고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소녀사가 만들어준 밥 한 숟가락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손잡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소녀사가 군고구마를 고르고 있을 때 만수 어르신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던 시장 골목, 아내 손을 맞잡고 다녔던 그 길,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욱하고 조여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느낌,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소녀사가 뒤돌아봤을 때 만수 어르신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소녀사는 울음이 날듯 어르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프기 싫어. 평생 강한 남편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두 사람,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 명절장을 보던 웃음 가득한 모습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소녀사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던 날, 만수 어르신이 갓난아기를 안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사진. 소녀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요. 내가 계속 나가서 먹자고 해서 당신 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정말 미안해요.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사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누구나 죽어. 그치만 당신이 해준 밥 먹고 당신 옆에서 늙어갔으면 그걸로 됐어. 소녀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정말 그게 최선이에요, 여보? 만수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하고나 이렇게 둘이 손잡고 사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름과 세월로 꾹꾹 눌러 담았던 사랑이 그 품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이겨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고 소녀사는 남편에게 맞는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두 사람의 삶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녀사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만수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다 아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싶소. 당신이 해준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외식이니까. 소녀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평생 바라던 고백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작고 소박한 아침밥. 하지만 그 속에는 평생 지켜내고 싶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식탁에서 오래된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돈보다, 편리함보다, 외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야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게 이 부부가 찾은 단 하나의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 항구 근처 오래된 방파제 옆 작은 벤치. 74세 정희준 씨는 오늘도 새벽 산책을 마치고 텀블러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이라 몸이 오들오들할 법도 한데 혜준 씨의 표정은 잔잔했다. 주름진 얼굴 한가운데 자리한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고 그 뒤에는 버틸 만큼 버텨냈다는 삶의 흔적이 차곡차곡 스며 있었다. 그는 10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혜준 씨는 그 돈을 부자가 될 씨앗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로 여겼다. 퇴직 직후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반짝반짝한 새 차를 이야기했지만 혜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난 말이야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지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아이고, 혜준아,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게 아끼기만 하다 뭐하냐. 라며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나 혜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의 몰락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혜준 씨는 40대 후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왔다. 매달 연금저축 30만 원, ETF 20만 원, 그리고 외식비 상한제라 부르는 규칙. 외식은 한 달 2번을 넘기지 않았고 그 외의 식사는 모두 집밥이었다. 아내 박영희 여사는 처음엔 불만이었다. 여보, 사람들이랑 가끔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럴 때면 혜준 씨는 늘 같은 말로 답했다. 여보, 지금 조금 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아. 영희 여사는 투덜대면서도 남편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다. 그도 알았다. 남편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뜻이 아니라 함께 오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5년 외식 물가가 치솟으며 런치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버거 세트는 10,000원이 넘어가고 서민 메뉴였던 라면, 짜장면, 떡볶이까지 30% 이상 일제히 올랐다. 퇴직자들의 지갑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지금 밥값이 예전 같지가 않다. 연금 받아도 생활비가 모자라 죽겠다는 말이 절반이었다. 특히 혜준 씨의 친구 윤성재 어르신은 퇴직 후 외식과 여행, 고급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는데 물가가 치솟자 불과 5년 만에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성재 어르신이 어느 날 혜준 씨에게 털어놓았다. 혜준아, 나 참 한심하지 않냐.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애들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말했지? 지금 잘 먹고 잘 쓰면 나중에 그 비용 다 우리가 낸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뼈처럼 아프게 와닿았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성재 어르신이 병원에서 혈압혈당 수치가 올라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성재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냐. 혜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고집한 이유가 바로 저거였지. 그런데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문제는 아내 영희 여사가 갑자기 관절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병원에서 한 검진 결과는 영양 균형 문제, 체중 증가, 고혈압 초기 단계. 의사는 말했다. 음식 짜게 드시고 시켜 드시는 비율이 꽤 높네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준 씨는 순간 섬뜩했다. 시켜 먹는 비율이 높다니요? 우린 거의 다 집밥인데요. 그러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 외출하시거나 운동 가실 때 부인께서 혼자 드시는 식사가 있나요? 요즘 홀로 외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여성분들이요. 편하니까요. 그날 저녁 혜준 씨는 아내를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영희 여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점심때 혼자 배달시켜 먹은 적 몇 번 있어요. 당신이 집밥 고집하니까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었고 혜준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강보다 돈보다 더 두려운 건 아내가 혼자 괜찮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혜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아끼기만 해서 아내가 말도 못하고 혼자 외식했나? 그러다 건강이라도 잃으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혜준 씨는 새벽 운동을 마친 뒤 시장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다. 어묵 국물 냄새, 군고구마의 김, 새벽 트럭 과일 장수의 3개만 원, 외침.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돈을 지켰지만 혹시 아내의 마음은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평온했던 노후에도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밤새 뒤척이던 정혜준 씨는 결국 새벽 4시쯤 눈을 떴다. 불을 켜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건 아내 박영희 여사가 작은 식탁 위에 식단표를 놓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짜장면 금지, 순댓국 금지, 김치전 금지, 튀김 일체 금지, 아침은 무조건 집밥, 외식은 한 달 한 번만. 영희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막대했구나. 여보가 평생 아껴서 만든 그 돈으로 난 배달만 시켜 먹고 살았네. 혜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개지는 듯 아팠다. 아내가 몰래 외식한 사실보다 혼자 앉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혜준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아내 옆에 앉았다. 여보, 나한테 말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영희 여사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눈을 크게 떴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부담 줄까 봐서 나도 나름대로 아껴보려고 했는데 입맛이 자꾸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여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병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당신이 책임지게 했네.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자 혜준 씨가 손가락으로 아내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여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만 해줬으면 됐어. 그 말에 영희 여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한테 미안해서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껴서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돈 지키려고, 우리 노후 편안하게 보내려고 당신 혼자 얼마나 버텨왔는지.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배달시켜 먹고 병까지 얻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말 못했어요. 여보. 부엌의 작은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손이 꼭 맞닿았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다. 영희 여사는 혼자 밥을 때우던 버릇을 고치고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 혜준 씨는 그동안 지나치게 절약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아니야, 당신이 하던 대로 해. 나는 당신이 해주는 밥 먹는 게 더 좋아. 혜준 씨는 아내가 만든 집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건강하게 오래 먹을 사람이 있어야 진짜 아끼는 이유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몇 주 뒤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혈압은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생활이 바뀐 게 눈에 보이네요. 이 정도 속도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혜준 씨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키는 게 다는 아니었구나. 같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구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속초 바다를 거닐며 따뜻한 어묵을 나눠 먹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서로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 그때 영희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아껴놓은 그 돈 말이에요. 그거 참 고마운 돈이에요. 그 돈 덕분에 우리가 병원도 걱정 없이 다니고 이렇게 바다도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킨 거였어. 바다는 잔잔했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해변을 걸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선택 덕분에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한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밥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외식 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 약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만 있어도 식당 앞에서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본 메뉴조차 10,000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밥, 햄버거, 짜장면, 라면, 떡볶이 같은 서민 음식들까지 30%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60대와 70대에게 이런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갑의 부담과 직결되는 현실입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건 단순히 음식점의 가격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같은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고 밀가루, 설탕, 치즈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음식점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국내 상황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식품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 노년층의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근 식사의 질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영양이 부족한 식단을 선택하게 되고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을 반복해 먹으며 만성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학술 연구에서도 식기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줄어들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들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이 잦은 노년층일수록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커지고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비가 높아지면 생활비의 다른 영역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운동이나 예방의료 같은 필수적인 관리 영역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몇 년 쌓이면 체력과 건강이 빠르게 떨어지고 일상 유지 능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결국 식비와 외식비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값이 조금 올랐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노후의 삶 전반을 뒤흔드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여러 국내외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생활 패턴과 건강, 그리고 남은 노후 자산의 지속 가능성이 모두 식비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통계와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앞서 살펴본 성공적인 노후를 보낸 사람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낸 결과였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식기 부담이 커지는 시대에 일찍부터 규칙을 세우고 건강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며 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제적 변화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후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밥 한 끼 값이 끝없이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지갑도 건강도 함께 눌리는 시대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이미 마련된 사회적 제도부터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노인 식사 지원 제도가 이미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끼니를 거를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여러 지역에서 한 끼 급식비를 높여 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지원 단가를 올려 식사 질을 개선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식비 인상과 식단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제가 어르신을 위해 연중 대부분의 날 도시락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지역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기본적인 식사 준비, 영양 상담, 병원 동행 등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챙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과 건강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정부는 경로당의 역할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벗어나 하루 한 끼를 함께 먹는 작은 공동식당 역할을 하도록 쌀과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급식, 보조 인력으로 배치해 공동식사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만 해도 신청 절차를 대부분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러 나라들도 고령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정 소득 이하 노년층에게 식품을 살 수 있는 전자카드나 식품권을 지급해 기본적인 장보기를 돕고 지역복지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르신 공동식당과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도 밥을 굶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식당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하게 하거나 동네마다 노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을 만들어 외로움과 식기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 합니다. 이런 국내외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 들어도 돈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는 것. 둘째는 혼자 외롭게 밥을 먹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도 중요합니다. 한 달 예산 안에서 식비와 외식비를 분리해 외식은 횟수와 상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남은 식비는 집밥 재료와 건강관리 분야에 우선 배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동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혈압, 혈당관리 프로그램과 영양상담,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용해 식습관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복지관 식사,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앞서 이야기했던 불안한 노후 사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된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문의해보고 내 노후의 밥상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작은 용기,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시간을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꽃 한 송이를 더 품는 일입니다. 늦은 봄처럼 피고 지는 날들 속에서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곧 내가 살아온 인생의 온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서 같은 자리에 마주 앉아 눈을 맞춰주는 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노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누구는 외식의 즐거움에 기대어 살다 지압도 건강도 잃고 결국 마음의 짐까지 지게 된 삶이 있었고, 또 누구는 평생을 아끼고 지키며 작은 습관 하나로 노후의 평온을 직접 만들어낸 삶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늦게 후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나는 왜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는 식비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그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정해준 어르신 부부의 삶은 달랐습니다. 아끼려는 마음도 지키려는 마음도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먹는 것 하나, 생활비 하나, 그 모든 선택이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가장 두려운 건 돈이 모자라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혼자 늙어가는 기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쓸쓸함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만든 해준 어르신의 선택은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습니다. 아내를 지켰고, 그녀의 밥상을 지켰고, 그녀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은 떨어지고 돈은 천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이야기가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오늘 내 지갑과 내 건강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아끼면서, 조금 더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평생 고생한 우리, 남은 날들은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여러분의 하루가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으로 남길,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혼자가 아닌 함께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한국 돌아가면 의료비 걱정은 끝이라고 찰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암 진단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넘는 비급여 항목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 흔들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던 이 선생님께서 2년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폭탄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수십 년을 기다려 돌아온 교포들을
눈물 흘리며 다시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당신의 노후 계획 전체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30년 만에 선택으로 남은 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이자 회한이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대한 마지막 이정표였습니다. 박영철 씨, 올해 72. 그의 거친 손마디에는 LA의 벽과 세탁소에 짙은 화학약품 냄새가 30년 세월만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자랑스러운 이민 1세대였다. 십수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 씨의 유언은 딱 하나였다. 여보, 우리 뼈는 고향 땅에 묻어요. 저 푸른 남항대교가 보이는 영도 앞바다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철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의 귀향은 동네의 작은 경사였다. 자갈치 시장에 오랜 친구 최 씨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연신 고생했다. 영철아,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살아야지라고 외쳤다. 영철 씨의 한국 생활은 달콤한 솜사탕 같았다. 아침이면 돼지국밥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오후에는 시장어기 벤치에 앉아 친구 최 씨와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LA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 때면 늘 배경으로 북적이는 시장을 뒤췄다. 수지야, 아빠 잘 있다. 여긴 사람 사는 냄새가 나. 너희 엄마도 이걸 봤어야 했는데. 딸은 화면 너머로 웃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시고요. 영철 씨는 손을 내저었다. 야야, 여긴 미국이랑 달라. 감기쯤은 $2면 떡을 쳐. 의료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다. 촘촘하게 얽힌 인간관계도 처음엔 정겨웠다. 조카의 아들 돌잔치, 친구의 딸 결혼식, 두둑한 축의금 봉투를 내밀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다. 최 씨가 야, 너 그러다 거덜나겠다. 한국은 경조사비가 사람 잡는다. 아이가라며 핀잔을 줘도 영철 씨는 이게 다 정이지. 돈으로 못 사는 게 정의하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그는 몰랐다. 그 정이라는 이름에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 비용과 감정의 무게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일요 천국이라는 믿음이 덫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은 예고 없이 깨졌다. 그날도 최 씨와 국밥을 먹던 중이었다. 깍두기를 씹던 영철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그의 장밋빛 노후 계획에 울리는 경고음이었다. 병명은 폐암 3기. 30년간 세탁소에서 들이마신 유독한 공기가 그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진단 이후에 찾아왔다. 의사는 최신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권했다.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약이었다. 영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돈 걱정은 마십시오. 저 미국에서 보험은 없었어도 모아둔 돈은 있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 약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한 달 약값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순간 영철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800만 원. 그가 LA에서 한 달 내내 땀 흘려 남들 옷을 다려주고 벌던 돈보다 많은 액수였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한국에 돌아와 아파트를 사고 이런저런 경조사비로 챙겨주다 보니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다. 계산기가 없어도 알 수 있었다. 1년만 치료받아도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했다. 의료 천국이라는 믿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의 눈앞에는 비급여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수천만 원짜리 계산서만 둥둥 떠다녔다. 병원비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간병인을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다. 하루 15만 원이 넘는 간병비.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버텨야 하는 병씨의 밤은 LA의 외로움보다 훨씬 시고 깊었다. 친구 최 씨가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셔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 있었다. 어느 날 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철아, 딸한테 연락은 해봤나? 그래도 자식인데. 영철 씨는 앙상한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연락했다. 당장이라도 오겠단다. 근데 오면 뭐 하겠노?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자리도 못 잡은 아비 병수발이나 들라고 그럴 순 없다. 그의 자존심이, 아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올감했다. 관계의 스트레스는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덮쳤다. 병문안을 오는 친척들은 위로를 건네면서도 꼭 한마디씩을 보탰다. 아이고 형님, 미국에서 고생만 하다 와서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진작 들어와서 몸 관리 좀 하시지. 아주버님, 수지는 왜 안 와요? 미국이 그리 멀어요? 그들의 모든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무너진 마음에 박혔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중요했던 30년의 미국 생활. 그에게 익숙해진 그 세상과 한국의 정을 기반으로 한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더 이상 온전한 한국인이 아니었다. 한국 땅을 밟고 선 이방인,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아내 순자 씨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남항대교가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던 아내. 그는 창밖을 보며 흐릿해진 남항대교를 눈에 담았다. 이대로라면 아내와의 약속은커녕 자신의 마지막조차 추하게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는 결심해야 했다. 딸과의 영상통화. 수척해진 아빠의 모습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제발 이리 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 오면 내 직장 보험으로 다 커버돼.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와. 응, 영철 씨는 30년간 단 한 번도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무너졌다. 앙상한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평생의 후회가 담긴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순자야,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었나 보다. 그냥 길 잃은 손님이었나 봐. 그 한마디는 그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고향에 대한 환상이 모두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한국에 집을 산 것을 후회했다. 아파트는 바로 팔리지 않았고 섣부른 투자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가 돌아갈 곳은, 그를 온전히 받아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피부치가 있는 미국 땅이었다. 몇 달 뒤 인천공항 출국장. 한결 더 수척해진 영철 씨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쓸쓸히 서 있었다. 배웅 나온 최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영철아, 몸 건강하고 여긴 언제든 내 고향이다. 잊지 마라. 영철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땅일까?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일까? 수십 년을 그리워한 고향은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준 학교가 되었다. 그의 노후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아내와의 약속은 기약 없는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는 못했다. 그 불빛 속에 그가 머물 자리는 없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일 아침 공책 첫 장에 연필로 하루를 계획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김진우 씨, 올해 73. 그의 손에는 분필 가루의 흔적 대신 아내와 함께 가꾼 텃밭의 흙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중학교 교장이었고 그의 은퇴는 신문 한쪽에 실릴 만한 이야깃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은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 한 권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이자 사랑이었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넘게 해준 가장 튼튼한 등대였습니다. 김진우 씨의 은퇴 생활은 강원도 춘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며 얻은 돈과 합쳐 아들의 전세 자금과 딸의 결혼 자금으로 먼저 떼어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야, 너 그러다 나중에 손 벌리는 신세 된다. 노후 자금은 쥐고 있어야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식들 앞길 터주는 게 먼저지. 우리는 연금으로 살면 돼. 그의 유일한 믿는 구석은 35년간 부은 공무원 연금,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정숙 씨와 함께 이 돈을 행복 월급이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월급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침이면 소양강변을 함께 걷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LA의 화려한 볕이나
자갈치 시장에 흥겨움은 없었지만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환갑잔치 때였습니다. 자식들은 호텔 뷔페를 예약하자고 졸랐지만 진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거 아니다. 그 돈으로 우리 식구끼리 조용히 여행이나 다녀오자. 그는 자식들의 경조사에도 남들처럼 수백만 원짜리 봉투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수 쓴 편지와 정성껏 고른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다. 돈의 액수가 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란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수많은 돈의 흐름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연금에서 20만 원은 언제나 미래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30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부부의 실손보험과 암보험, 아내 정숙 씨조차 여보, 이제 그만 부어도 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는데라며 가끔 투정을 부릴 때도 진우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수가 나라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야. 하지만 담장 안에서 우리 집을 지키는 건 우리 자신이어야 해. 그는 의료복지라는 말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요하던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기침 한 번 안 하던 아내 정숙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2기. 의사는 최신 기술인 중입자 치료를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기존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치료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 과정 전체를 보면 6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들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부모님의 노후에 닥친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천만 원,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다른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그만한 돈 없잖아요. 그 순간 진우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기 2cm는 될 법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의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집 보물 1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납입한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40년 가까이 매달 붓고 또 부은 돈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나 두려움 대신 오랜 준비가 만들어낸 확신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는 기적처럼 순조로웠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된 진단금과 치료비는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를 위로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진우 씨는 매일 아내를 위한 건강 죽을 끓였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친척과 친구들도 돈 봉투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 씨가 평생 쌓아온 관계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정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실에 누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돌아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의 말에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 느끼는 회한이 아닌 자신의 뿌리 위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선 가장의 든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병원 로비에서 진우 씨 부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공항 리무진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진우 씨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고 누군가는 자신의 터전 덕분에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책임감의 차이였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 정숙 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소양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작년과 똑같이 고요하게 흘렀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만이 성공한 노후라고 착각하지. 하지만 진짜 행복한 노후는 말이야. 매달 20만 원짜리 약속을 40년 동안 지켜내는 그런 꾸준함 속에서 피어나는 거였어. 그의 얼굴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는 그 어떤 부자의 호탕한 웃음보다 값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노후 계획은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조약골처럼 그들의 발밑에서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그 불빛 속에 그들이 평생을 가꿔온 아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 돌아온 교포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돈 문제보다도 정서적인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진 한국 사회와 부딪히면서 겪는 이질감 때문이죠. 박영철 선생님이 그토록 힘들어하셨던 경조사비 문제도 바로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한 단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녀 결혼이나 부모상처럼 돈 들어갈 일은 끊이지 않는 시기라서 경조사비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의료비보다 경조사비 지출이 더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분들도 계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박영철 선생님이 굳게 믿었던 의료 천국이라는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면 모든 병원비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암처럼 큰 병에 걸리니 비급여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신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6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병원비의 3분의 1 이상, 특히 효과가 좋다는 최신 치료나 새로운 약값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부 환자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무려 48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암치료는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아서 그야말로 재산 탕진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에 한 해 동안 병원비로 500만 원 이상을 쓴 고액 진료비 환자 10명 중에 7명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버 파산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개인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어르신이 15,8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제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된 겁니다. 반면에 김진우 선생님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만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진우 선생님은 35년간 꾸준히 부어온 공무원연금을 기반으로 매달 274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셨죠.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서 든든하게 다층 연금 구조를 만들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순자산이 평균 4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는 하지만 그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정작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돈맥경화 현상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선생님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라도 나의 노후 자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자산을 배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선생님 부부에게 닥친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납입해온 실손보험과 암보험이었습니다. 아내분께서 췌장암이라는 큰 병을 얻었을 때 이 보험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70대의 가입률은 26.5%, 80세 이상은 고작 1.1%에 불과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할 뿐
중증 질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감당해주지는 못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개인보험, 특히 실손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을 환갑 이전에는 꼭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소득이나 의료비 부담률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보험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선생님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정문화가 돈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을 경계하면서 진심을 담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아플 때 자녀들이 돈 문제로 고통받는 대신 온전히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 역시 은퇴 후에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능력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작 자신의 노후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자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박영철 씨와 김진우 씨의 극명한 대비는 노년의 행복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책임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정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공정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실손 및 중대질병보험을 통한 다층적인 재정 및 건강관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이 박영철 씨와 같은 비참함을 피하고 김진우 씨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두 얼굴 같은 두 분의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텐데요. 박영철 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내리맞고 김진우 님처럼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돈 문제입니다. 박영철 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모아둔 은퇴 자금이 의료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빠르게 사라진 것이었죠. 김진우 님처럼 안정적으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 213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니까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박영철 님처럼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돈맥경화 상태의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드려서 소득도 올리고 사회생활도 계속할 수 있도록 꾸민 건데요.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한 달에 30시간 이상 일하시면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겁니다. 이건 각 시, 군, 구청이나 노인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돈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의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연금이다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걸 포함해서 3층 연금 구조를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자녀 리스크는 피해야 한다면서 김진우 님처럼 자녀를 돕는 것과 자신의 노후 자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입니다. 의료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비급여, 진료비 폭탄을 맞으셨던 박영철 님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의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비율, 예를 들어 10%를 넘어야 하는 등 조건이 꽤 엄격해서 모든 분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나 약제비 일부도 지원해주고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김진우님처럼 배우자분이 아플 때 간병 부담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건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그 울타리 안의 집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비급여, 항목 치료가 많아서 이게 곧 가정이 파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실손보험과 3대 질병, 그러니까 암, 뇌 심장 진단비 보험은 환갑이 되기 전 건강하실 때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진우님이 수십 년간 꾸준히 내셨던 보험료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관계 문제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신 박영철님은 문화적 차이나 정서적인 이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행복한 노후는 돈과 건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간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와 교육이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서예나 탁구, 노래 교실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요. 예전의 사랑방 역할을 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식사 제공 서비스를 늘리고 다양한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중요한 교류와 건강 관리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새로운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 관계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진우님처럼 과도한 경조사비처럼 돈이 중심이 되는 관계보다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처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박영철님과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는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환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한 결과라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나의 연금과 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김진우님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겁니다. 세월의 강물 흘러 여기 다다른 삶. 어느새 붉은 노을 머리 위로 곱게 물들고 지나온 길 위에 뿌린 씨앗 돌아보니 어떤 이는 풍성한 열매, 어떤 이는 빈손이네. 하지만 그 손에 남은 온기, 그 마음에 새긴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노년의 보석인 것을.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다가올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박영철님과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미처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의 단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철님의 이야기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읽고 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정정당당하게 홀로 서려 했던 의지를 꺾는 가파른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모아둔 자산은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른바 돈맥경화 상태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병원비 폭탄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랜 외국 생활로 멀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삼켜야 했던 박영철님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쩌지 하는 깊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진우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한편의 따스한 노을처럼 그의 노년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일찍이 미래를 내다보고 굳건히 쌓아 올린 3층 연금과 든든한 보험은 위기의 순간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그 안에서 여유를 찾아 자녀에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투병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기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보장의 힘으로 묵묵히 간병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매개로 한덧없는 관계가 아니라 취미와 봉사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속에서 그는 깊은 공감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웃고 봉사활동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하며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진우님의 삶은 준비된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희망과 목표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박영철님의 아픔과 김진우님의 지혜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선택과 준비가 쌓여 만들어지는 계절이라는 것을요. 박영철님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김진우님처럼 흔들림 없는 평화 속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있기보다 지금 바로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연금은 돈맥경화를 해결해줄 지혜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아줄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쌓아올린 3층 연금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홀로 어려움에 처하는 자녀 리스크를 피하고 김진우님처럼 자신의 노후와 자녀 돕기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나의 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더해가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노력이 훗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든든한 손수건이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박영철님처럼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 앞에서 무너지는 가슴을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내 집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은 월 5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환갑이 되기 전 건강하실 때 반드시 실손보험과 3대 질병진단비 보험을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김진우님이 수십 년간 꾸준히 내셨던 보험료가 위기의 순간 그 어떤 황금보다도 빛나는 가치를 발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준비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굳건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보험 증권을 펼쳐보고 내 몸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할 때 지키는 건강이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이름의 따뜻한 행복입니다. 돈과 건강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노년은 쓸쓸한 겨울 벌판과 같을 것입니다. 박영철님이 겪었던 문화적 이질감과 외로움은 많은 어르신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김진우님처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은퇴 후 사라진 직장 동료라는 울타리에 슬퍼하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고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미소와 온기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채워줄 보석입니다. 오늘 바로 살고 계신 지역의 노인복지관에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절대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우님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간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의 연금과 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풍성한 열매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